이제는 하도 질려서 그런지 이런 소식 나오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전쟁이라는 족쇄가 드디어 풀릴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동안 비슷한 기대에 몇 번씩 이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짠가 이런 의구심부터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뜨기 전에 어떤 게 확인된 사실이고 어떤 게 아직 말뿐인지 좀 차분하게 가려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위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밤사이에 공습 대규모로 하겠다 라고 했다가 합의했다 라고 했다가 정신머리 없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핵심 당사자들이 합의안에 승인을 했고, 이 합의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정됐던 공습은 취소가 됐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원유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락했고, 금은 온스당 4,150달러, 은은 66달러를 넘기며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고, 달러와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까지 함께 급등을 한 것은 언뜻 보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모순이 지금 시장을 읽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축보를 터뜨리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합의와 관련된 사안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며 아직 어떤 최종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상대방인 이란은 아직 협상 중이다 라고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랑 싸움도 이렇게 안 하겠다, 참 지랄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사들이고 있는 것은 확정된, 마무리가 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 라는 기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서명이 나오면 현실이 되지만, 서명이 미뤄지면 언제든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 빠진 유가와 지금 오른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 20% 넘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전쟁이 커져서 이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 실제로 기름이 부족해지지 않아도 유가는 먼저 오릅니다. 앞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불안 자체가 가격에 얹히는 건데, 이걸 이른바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 유가에 붙어있던 그 프리미엄부터 빠집니다. 트럼프의 공습 취소 발표 직후 WTI가 배럴당 87달러대, 브렌트유가 89달러대까지 급락한 것도, 기름값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도 기름이 갑자기 흔해져서가 아니라 공포의 값이 빠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고, 시장은 그때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왔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유가가 빠지고 주가가 뛰었다가 협상이 틀어지면 그대로 되돌아가는 패턴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어떤 걸 얘기했느냐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공식 서명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이 실제로 정상화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움직임도 언제든 되감길 수 있는 잠정적인 반응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이 벤스 부통령이 날아가서 서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발이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 위험이 줄었다라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과 은은 왜 급등을 한 걸까? 이 전쟁이 무서워서 금을 사는 거라면 전쟁이 끝날 때는 금을 팔아야 이게 맞을 텐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답은 최근 금시장을 누르고 있던 진짜 부담이 전쟁 공포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고유가, 그리고 그 고유가가 끌어올린 고금리 우려가 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값, 운송비, 생산비가 같이 오르고 물가가 그렇게 다시 강해집니다. 물가가 강해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이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습이 취소되고 유가가 급락하자 시장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낮춰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내려갔고 금리와 달러가 내려가자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과 은의 매력이 되살아난 겁니다. 전쟁이 끝나서 금이 오른 게 아니라 전쟁이 만든 금리 부담이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금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과한 기대는 여전히 좀 거시기머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부 대비 1.1% 올라서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소비자 물가도 뜨끈뜨끈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오히려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긴축으로 내몰릴 위험이 조금은 더 줄었다, 이 정도로 읽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날 주식과 금이 동시에 오른 것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주식은 전쟁과 고유가 부담이 줄어든 것을 반겼고 금은 국채 금리와 달러 하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이지만 뿌리는 유가와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하나의 변화에 지금 닿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연히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와 달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을 짓누르던 이 거시 환경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시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차트의 하락 구조까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이번 분석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석가 타라는 최근 비트코인이 2022년의 조정 구조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이 곧바로 폭등을 점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하락이 남을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는 겁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 고점에서 33,000달러까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48,000달러 부근까지 반등하면서 많은 투자자에게 바닥이 끝났다라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반등이 끝나자 비트코인은 15,000달러 부근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크게 떨어지고 한번 반등해서 착각을 주고 마지막 하락이 나오는 구조였던 건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A파, B파, C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C파. 타라는 현재 비트코인이 당시 B파 후반과 C파 시작 사이에 있을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에 82,800달러까지 나왔던 반등이 안도 반등의 안도 랠리의 끝이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61,000달러대인 비트코인이 72,8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저항이 확인돼야 이 구조가 분명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사실 좀 짜증나는 것은 2022년 마지막 하락의 속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C파가 시작된 뒤 첫 12주 가운데 11주가 마이너스, 음봉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 없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빠져나올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차트가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금리 환경도 기관 수요도 ETF 시장의 규모도 그때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닮은 꼴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근거도 같은 이유로 공포에 빠질 근거도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좀 반등세가 의미 있게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만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2022년에 바닥을 찍은 뒤에도 비트코인은 곧바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략 9주 동안 좁은 구간에서 지루하게 횡보하며 바닥을 다졌고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2025년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대까지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폭락도 빨랐지만 회복은 아주 긴 기다림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스페이스X에 대한 이 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오는 시대에 굳이 이런 기다림을 코인 시장에서 감수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현타가 오기도 하고 왜 요즘 이 코인 시장 유동성이 이렇게 씨가 말랐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합의 발표는 비트코인의 반등의 명분을 만들어줬지만 바닥을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과 수요가 따라오는지, 주요 저항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는지입니다. XRP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RP에서 지금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가격과 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XRP는 2025년 7월 고점인 3.66달러에서 현재 1.1달러 부근까지 70% 정도 무너졌습니다. 가격만 보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개박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ETF에 들어온 돈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의 분석 내용을 보면 XRP 현물 ETF는 약세장 한복판에 출시가 됐는데도 연초 이후 꾸준히 자금이 들어왔고 2025년 11월 이후 누적 순유입이 14억 3천만 달러에 이른다 라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 ETF에서는 최근 30일 동안 21억 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ETF도 월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자산에서 돈이 가장 안 빠지고 있는 상당히 묘하기도 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기관들이 XRP의 미래를 확신한다 이렇게 또 단정하긴 또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세이파트의 설명이 조금 더 현실적인데 ETF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2%에서 5% 정도만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XRP가 반토막이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충격은 제한적이라서 거래소에서 자산 대부분을 코인에 넣어둔 투자자처럼 급하게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확신에 찬 돈이 아니라 단기 가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끈적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이 돌아설 때 바닥을 받쳐주는 수급 기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의 진짜 찐바닥은 대체 어디일까?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장기 상승 추세선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 3월에 0.1달러, 2024년 7월에 0.38달러. XRP가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큰 반등이 나왔고 현재 그 추세선은 0.7달러에서 0.9달러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아직 XRP가 그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1.1달러 기준으로 18%에서 36% 더 아래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매수 기회가 이미 열렸다는 말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이 바라볼 다음 방어선은 그곳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상당히 양면적인 게 지켜지면 이번 하락은 큰 상승 구조 안에 조정으로 남고 3.3달러 저항 리테스트와 그 너머에 있는 8.3달러, 13.5달러 이런 무시무시한 숫자들 장기 목표가 살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8년을 버틴 장기 구조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0.6달러까지 하방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야 하는 황금 가격이 아니라 골든타임이 아니라 XRP의 장기 상승 논리가 살아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일종의 최후의 방어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에그라 크립토는 다른 분석 방식으로 비슷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XRP가 현재 하락 수익이 패턴 안에 갇혀 있고 이 패턴의 상단인 1.66달러를 돌파한 뒤에 2달러까지 회복을 해야 약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도 장기 목표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8.3달러와 13.5달러,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8.4달러와 13.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숫자가 겹친다고 실현 가능성이 검증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27달러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66달러 돌파, 2달러 회복, 그 위에 저항들을 차례로 넘은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는 최종 확장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떼어놓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정작 발밑에 가격이 보내는 신호를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XRP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는 27달러가 아닙니다. 지금 아래로 0.7달러, 0.9달러 뭐 이런 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위로는 1.66달러와 2달러 이런 숫자가 지금 훨씬 중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27달러, 뭐 13달러 이런 거 굴려봤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선언이 아닌 미국과 이란 양측의 실제 서명,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정상화, 또 유가와 금리, 달러가 하루짜리 반응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저점을 지키는 가운데 XRP가 1.66달러를 돌파하는지 이 네 가지가 차례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이번 소식은 기대해서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인류 역사에 남을 IPO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표는 XRP와 암호화폐 시장 상승의 완성 신호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가로막던 거시적 악재 가운데 하나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문이 열릴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서 모든 가능성을 닫을 때도 아니고 평화선언 하나만 믿고 위험을 무시할 때도 아닙니다. 확인할 조건을 분명히 정해놓고 시장이 그 조건을 실제로 채워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